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이래경 다름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발언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이사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던 이래경 이사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만만치가 않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 계파 갈등으로 번지진 않을까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재명 대표 사태에 관련된 거는 극히 일부의 주장이에요. 당에 지금 뭐 이렇게 대다수의 의견들은 네. 이재명 대표 사태 얘기는 좀 하지 않고요.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서 최적의 적임자를 빨리 다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당이 잘 혁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이것이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또 의총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적임자도 지금 사실은 이게 다양한 분들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그 추천을 받은 것을 이제 예. 그 당집위에서 검증을 하고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인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정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인사권이나 이런 권한은 없으면서 사실은 독배를 드는 자리이거든요. 혁신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여서 많은 분들이 고사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증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좀 소홀한 측면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이사장을 추천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임명하기 하루 전에 최고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 이야기 모두 맞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 원로께서 추천하셨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경 이사장님 예.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됐었는데 많이 또 고사도 하셨다고 그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추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루 전날 최고위에서 얘기를 하고 다음날 발표했다라는 것도 사실 혁신위원장을 선출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절차라는 게 사실은 이게 공직의 뭐 장관이라든지 공직에 있는 분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당 내부를 혁신할 혁신위원장을 당내에서 뽑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검증이라는 게 이렇게 공직 후보자를 뽑는 것처럼 이렇게 엄격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총장이라든지 당직자들이 있거든요. 당무집행이나 예. 거기에서 그런 검증 절차들을 좀 진행했던 것 같고 또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해서 일차적인 논의도 당대표랑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래경 이사장을 최고위원회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분을 드리고 예. 거기에서 또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왔으면 다음날 발표 못 했겠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하루 전날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발표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인사라는 것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날 임명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단독적으로 뭐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예. 말씀드립니다. 여권에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이번 혁신위원장 네.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민주당은 그것을 인사 실패다, 뭐 검증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인사 참사다 이렇게 축소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공식적인 직함이 다른 백년 전쟁 명예이사장이세요. 백년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건국 대통령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전부 다 부인하면서 이들을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체제의 정부다. 그러면서 북의 정통성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백년 전쟁이고 좌우 이념 대결입니다. 1950년대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면 또다시 좌우 이념 전쟁을 준비하는 다른 백년 전쟁의 명예이사장을 인사검증 실패다?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년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다른 백년 전쟁의 명예이사장이라는 직함만 들어도 이분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의 사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북한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달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쭐게요. 이재명 대표에게. 천안함 누구 소행입니까? 북한 소행이라고 법원에서도 다 판결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도 북한 소행이다라고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하셨어요. 묻고 싶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북한 분명하게 북한 소행이고 당시 함장이 끝까지 함장실을 지켰고 부하들을 구출하려고 했고 마지막까지 함장실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 당연히 징계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천안함 폭침설을 주장할 정도이고 다른 백년 전쟁의 명예이사장인 이렇게 사상이 불어난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울 수가 없죠. 이유는 자명합니다. 단 하나. 이분이 이재명 지키기 범대책위원회 구성하셨을 적에 그것을 제안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쓴 것이죠. 그렇지만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써도 좋습니다. 저는 이분 혁신위원장으로 청거되신 이재경 이래경 이래경 이름이 좀 어려워서 네. 죄송합니다. 이래경 이분과 이재명 대표 또한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 등등 또 이분들을 옹호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상 검증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네. 천안함 추모식에서 분명히 이제 본인의 입장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고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입장도 자기 생각과 똑같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은 이제 확인이 분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칠승 수석 대변인도 오늘 오전에 그 유감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표현이 아무리 본인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함장으로서 그 부하 직원들에 대한 안위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의견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공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유감 표명했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 이제 사실관계가 틀린 건 아시죠? 함장이 마지막까지 함장실에 계셨던 거 일단 구출됐다가 부하를 찾겠다고 해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장실을 지킨 대한민국의 군인을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현충일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팩트예요. 팩트고. 팩트예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장으로서 책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적절하지 그다음에 않은 이제 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민국 대해서 군인에 대한 사과와 모독이죠. 사과 유감 표명도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들어올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께서 그 친명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이 김근태 계거든요. 네. 김근태 계고 대학 때부터 민주화 운동도 하셨다가 제적도 당하고 나중에 그 명예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30년 동안 사업도 하셨고 사업해서 받은 이익의 수십억을 사회에 또 환원하면서 그런 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 시민 정치를 대단히 강조했던 직접 민주주의 시민 정치를 강조했던 분이라서 정치권에서 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모시고 싶어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안철수 신당에서도 그 참여 좀 해달라 해서 참여한 또 이력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자연인 신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천안함과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미국 관련된 발언들이 이제 부적절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발언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연인 신분 때 한 얘기이고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상 국민 눈높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네. 그 9시간 만에 조기에 본인이 사퇴를 한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지적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처음에 검증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혁신위원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 불법이나 비리 전력 정도만 검증하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놓친 측면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간 만에 바로 이렇게 사퇴한 거에 대해서는 조기에 잘 수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리 말씀도 저희도 들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공직의 후보자는 아니셨습니다. 공직의 후보자는 아니셨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인사해서 모시는 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공직의 후보자 중에도 그런 역사적인 그 잘못된 발언 때문에 문제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광동 그 진실화의 위원장 장관급입니다. 그분이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도 장관급이거든요. 그분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공산주의자라든지 이런 발언들만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직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출마하셨던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4.3과 5.18 관련해서 역사적인 망언들을 하셨잖아요. 그 징계도 받으셨고.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저도 국민의힘에 계속 강하게 비판을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 대한 입장도 좀 같이 좀 해야지 균형 있는 비판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은 사실상 반정치인이죠. 민정학령 만들 적에 발기인이셨고 김근태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을 하신 거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때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존재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근태 전 의원님께서는 이미 자꾸 하셨고 이제 쭉 진보 계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재명 지키기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앞장선 분이니까 바로 이재명 친명계라고 봐야죠. 안 그러면 뭐 그 이낙연 지키기에 나섰겠죠. 왜 본인이 뜬금없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섭니까? 저는 인사 검증이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다른 100년 전쟁의 명예이사장입니다. 1950년도에 대한민국이 좌우의 극한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을 치룰 때 그때 당시에 소위 종북 세력들이 그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고 그리고 그 어떻게 몰아갔습니까? 그 우리를 미제 하에 식민지 체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념 전쟁을 벌인 게 바로 100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명박까지 전부 다 친일 그리고 종미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문제로 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코로나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그 말이 됩니까? 코로나의 진원지가 미국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반미 또 그 반일 프레임은 정치 투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안을 지금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모셔왔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김석기 그 위원장께서 외통위에서 얼마 전에 발언하신 내용이에요.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힘을 몰아붙여야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을 하고 또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또 반미를 주도하기 위한 그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 그 전략이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들어도 그분의 현재 직책이 다른 100년 전쟁의 명예이사장이다라고 했으면 아무리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마땅해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제 이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라는 자리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사과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본질은
그 당이 지금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코인 사건이라든지 또는 당이 빨리 그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당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기 상황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혁신위원장을 그렇죠. 예. 모셔서 이렇게 좀 당을 혁신하자라는 취지가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이래경 그 이사장을 모시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을 모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본질적인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혁신위원장 임명도 하긴 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인물을 임명하느냐도 책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이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을 또다시 한번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그 의총이나 이런 데도 대부분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내부 인사 중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어떠냐 이런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외부를 다 총괄해서 예. 가장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분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인물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뭐 그 지난번 비대위는 이제 예. 우리 당의 이제 최고 다선 의원 예. 정진석 의원이 하셨죠. 이제 경력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외 인사를 찾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그 민주당에서 선거 다 지니까 김창곤 당시 혁신위원장 그 모셨죠. 당시에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인데 그때 이제 당이 친노계와 그 반노계, 비노계가 아주 극심한 대결 양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창곤 혁신위원장이 실패했죠.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에 들어선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이제 그것이 안철수 그 당시에 비노계 반노계인 안철수 의원이 그 국민의 그 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탈당하는. 그래서 분당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남에서 그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고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서 총선 실패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됐는데 예. 아마 이제 분당의 전초 수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뭐 그 지금 그 비명계와 친명계와의 관계가 잘 봉합이 안 되면 아마 분당의 수순으로 가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좀 덜하고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무조건 반일 반미를 선동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정말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북한 정당이냐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인정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남해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그거는 이미 다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예, 다 하신 네. 거고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아까도 좋겠어요. 했잖아요.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네. 했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의 군의 그 명예를 여야 간에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 간에 예. 이게 정당의 약간 그 뭔가 문화 같은 거에 대해 문화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당 대표를 하더라도 그 당의 구성원들이 본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당 대표시잖아요. 그 당 대표가 얘기하면 그냥 하우상과 상명하달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당이 더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또 국민의 그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정당이냐가 사실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 앞으로 총선까지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내용을 겪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런 위기나 내용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동안 극복해왔던 저력이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렇게 저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하반기쯤 되면 공천과 관련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사실상 이제 혁신위의 제일 큰 역할은 공천입니다. 공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친명계, 그 비명계 간의 공천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12일 날 국회에 그 체포 동의안이 그 제출될 그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 지역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심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그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지역구에는 이미 친명계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죠. 그래서 지역구 재탕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당은 뭐 아직까지는 좀 뭐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야 공천은 그 일종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양당이 다 정말 제대로 된 공천을 하는 것, 예.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짧게 보시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에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역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장만 밝히고 돌아갔습니다. 입장을 보니까 그중에 주요 발언 내용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왜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송영길 전 대표는 그때 언젠가요? 그때 5월 2일 날도 한번 그 검찰 앞에 가서 자기의 입장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의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작년 6월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작년 6월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뇌물수수건으로 보도가 났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인 거를 확인하고 그 오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다 돌려줘라. 이렇게부터 거기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10월 달쯤에 그 녹음 파일이 나와요, 보도에. 근데 그때 송영길 전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 시효가 6개월이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12월이 돼서 뭐 조사나 소환이 전혀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출국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에서 갑자기 이렇게 제대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이것이 그동안 그 당시에 이제 국정 지지도도 되게 낮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물타기하기 위한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 그 김홍철 부장검사가 있는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이 지금 돈봉투 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건도 거기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김건희 주가 조작 건이 훨씬 오래전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서면 조사도 한 차례 안 했는데 이 돈봉투 건과 관련해서는 그 정광석과처럼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공정함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의 억울함과 덧붙여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이 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네.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계속해서 나는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이는 지난주에 걸까요? 그 마동석 씨 주연인 범죄도시 3탄 그거 봤거든요. 예. 마지막 그 주범은 맨 마지막 영화 마지막에 잡혀요. 그 전에 종범부터 잡죠. 어떻게 주범부터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범죄 영화 많이 보셨죠? 제가 그 표 사기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현재 29명에 대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국회 의원실 출입국 기록 다 검찰에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정근의 3만 개의 녹취록 그리고 또 이정근 노트 그리고 관련자들의 그 진술 그리고 그 이제 그 돈봉투의 리스트 의원들의 명단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의 범죄 의혹이 그 드러난다면 이분들은 이제 종범에 해당되겠죠. 그럼 마지막 그것이 그 송영길 대표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만약에 가게 되면 마지막 그 주범이 되겠죠. 그런다면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에 검찰 출두하시면서 오라는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스스로 오셨어요. 혐의 없다. 아니 그런 분이 핸드폰을 왜 버립니까? 핸드폰 다 제출하면 되지. 파리에서 다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윤관석 의원 다 핸드폰 다 그 대포폰 그 깡통폰 내놓지 않았습니까? 아니 죄 짓지 않았으면 핸드폰을 갖다가 그렇게 할 일도 없죠. 증거 다 인멸하고 아니 부르지도 않는데 모토로 지금 옵니까? 그 이유는 뻔합니다. 1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그 체포 동의안 표결하지 않습니까? 그거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무슨 정치적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일까지 아마 1인 시위 하실 거예요. 그 날씨가 더우니까 그 건강 조심하시면서 1인 시위하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하는 것은 참 그래도 한때 민주당의 당 대표를 하셨던 분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분명히 본인한테까지 소환 통보 갈 날이 멀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저도 이거 보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만 네, 좀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의사 표현을 할 방법이 이제 검찰에서는 소환을 해달라고 해도 소환을 안 해주니까 1인 시위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의사 전달을 하는 이제 방식인 건데요. 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사실은 그 이정근 그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 저기 이정근 측에서는 변호인 통해서 이제 그 본인들이 유출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합리적 의심으로는 검찰밖에 남아 있는 데가 없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그것도 뭐 3만 개에 달하는 파일인데 그것이 일부분만 지금 선택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전후 맥락 없이 하니까 그것이 마치 이 피의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송영길 전 대표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미 3만 개 파일이 있고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조사했던 내용이면 상당히 많이 조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녹음 파일 그 내용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검찰에서 왜 이렇게 수사를 조속하게 안 하고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악마화시키면서 국민들한테 이 더불어민주당을 나쁜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수사를 지연하면서 시간 끌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날 체포동의안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본인 때문에 사실은 강내구정 감사라든지 뭐 저기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이 지금 그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동료들에 대한 그리고 또 체포동의안까지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측면의 억울함과 또 예. 자기 본인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태도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합쳐져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핸드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로 출국하면서 독일에서는 한국의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고 뭐 지도 앱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는 그쪽 그 핸드폰만 써야지 프랑스죠? 프랑스인가요? 독일인가요? 그 가신 데가. 프랑스였던 걸로. 프랑스.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그 프랑스의 핸드폰으로만 가지고 구글 검색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고 다시 귀국하면서 한국 폰으로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다 비운 상태에서 이렇게 제출했던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마찬가지로 또 그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의 그 방어권은 피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의 산물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비번 안 푼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켰는데 그거와 견주어도 그런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또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또 송영길 전 대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범죄 의혹을 받는 분이 자진 출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언제냐? 범죄자가 범죄 의혹을 스스로 가서 자수할 때예요. 자수해서 내가 자수했으니까 조금 죄를 경감해달라. 이럴 때 자수하지 누가 이렇게 불리지도 않는데 자진 출두를 합니까? 그리고 핸드폰이요. 우리도 외국 가면요.
그 나라 핸드폰으로 장기간 있을 적에는 그 나라 핸드폰으로 있을 때 그 요금이 더 싸니까 그 나라 핸드폰을 구입을 하기도 하죠,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본국에서 가져갔던 핸드폰은 없애진 않죠. 다시 교육할 거니까. 그건 그대로 갖고 있고 체류 기간 중에 그 나라에서 싼 핸드폰을 쓰죠. 저도 옛날에 이전에 영국에 또는 코스타리카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계속 갖고 있었던 핸드폰은 없애진 그러면 않아요. 한동훈 그리고 또 장관은 하나 왜 이거 여쭤볼게요. 아니 한동훈 장관은 그 그러니까 비번을 왜 안 방어권 저희가 풀어요? 이제 주제를 바꿔야 요거는 해서요. 이거 할게요. 똑같이 얘기하셔야죠. 요거는 진짜 말씀드리겠는데요. 검찰 쪽에서도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 이것을 주로 보도하는 JTBC나 시사저널에서도 검찰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시사저널을 보시면요. 이정근 노트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의 실제 명단이 전부 다 그대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가명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쓰여 있었냐. 그 100억짜리 CG 30억을 유통했다. 그것의 주인은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다라는 기사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시사저널에 나와 있는 그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시사저널을 고소해야지 돼요. 아무도 지금 고소하지 그러니까 않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비판을 한동훈 장관이 비번 안 푼 이유에 대해서도 좀 하셨으면 적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요. 그 피의 사실 공포 관련해서 그 경찰에 고발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네. 수사를 전혀 안 해요. 그런데 그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정광석과처럼 최강욱 의원실까지 핸드폰까지 해서 막 압수수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불공평함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립니다. 예, 짧게 그 반박했고 이제 최강욱 주제 의원 같은 바꾸겠습니다. 경우에는 엠모 방송사의 기자한테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를 유출했다는 아주 심대한 그 실증적 위반의 혐의를 받고 피의 있어요. 사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아니 셀프 자진 출석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위일 뿐이에요. 아니 부르지도 않는데 왜 갑니까? 자, 10일 날 알겠습니다. 앞두고. 예. 여기까지 하고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요. 성관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연일 압박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오전에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선관위에서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 안 받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은 내부에서 한시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위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도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뀔까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에 그 지금 압박이 좀 심하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혜준 씨 본인의 그 캠프 출신인 그분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이에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구성부터. 그때 감사위원이 누구였었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셨는데 김인회 감사위원 이분은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공조로 쓰신 분을 감사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남구 씨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공직기관 비서관 출신이에요. 예. 또 그 조혜주 씨 캠프 출신 이런 분들을 선관위에 보냈을부터 문제가 컸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노태악 그 선관위 위원장도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임명한 지금 그 사무총장, 사무차장 다 장관급, 차관급입니까? 이분들이 가서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 같이 공동 조사하자고 그래도 거부하고요. 예. 국회에서 거짓말도 뭐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써서 지금 전부 다 그 취업시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다 장관급인데요.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딸을 그 법무부에 이런 식으로 취업시켰으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을 거예요. 탄핵했을 거예요. 그 선에서 끝나지 자, 않고. 감사원 이야기로 네. 연장선상으로 제가 다시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위원들 전원 사퇴를 해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받아라. 이런 부분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한시적 부분적 검토는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의원 전원 사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입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그 위원장은 그저 호선하는 거예요. 그 9명의 의원들이. 예. 그 9명의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3인, 그리고 대법원장 3인, 여야가 3인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지어 갖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저 주장인 거고요. 이 불법 그 채용 정말 엄단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엄단해야 또 뭐 아빠 찬스, 형제 찬스까지 해서 뭐 고용 세수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엄단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지금 한 상태잖아요. 여야가 국정조사도 하기로 했고 또 권익위에서 전수조사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다만 한 가지는 감사에 대해서는 헌법 97조하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의하면은 그 선관위의 그 감사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그 예. 규정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원법 20조를 근거로 해서 선관위도 감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해석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원은 법이잖아요. 국가공무원 법이. 근데 헌법은 법보다 상위에 있거든요. 근데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헌법의 해석을 지금 존중해 주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퇴와 연관 짓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그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예, 한 예.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짧게요. 그 선관위원장 중에 제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존경받았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선관위의 그 항명에 대해서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관위의 인사사무가 인사혁신처에 의한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 선관위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법적 해석을 예,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고질병이 뭐냐면 경찰 수사, 뭐 국정조사 모두 다 그 선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받겠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공개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언제 토론이 성사되려나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실무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좀 성사되기는 할지 두 분의 의견 간단히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해야죠. 이게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아유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식사나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게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그런 거 그 공당의 대표로서 좀 공개적으로 좀 그런 그 정책 의제나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TV 토론하자라고 먼저 한 게 김기현 대표예요. 근데 또 지금은 갑자기 또 비공식적으로 먼저 보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토론 공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먼저 만나는 거 순서가 안 맞는다. 예. 그래서 빨리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 좋다고 하니까 빨리 만나셔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이나 경제 문제, 외교안보 문제 이런 거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여야의 대표들이 논의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그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동 제안한 적 없다고 김기현 대표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는 당대표로 당선되시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가 수시로 자주 만나야죠. 하도 안 만나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TV 토론 한다는 것이 저는 무슨 실익이 있나 싶어요. 두 분이 다 지금 현재 차기 대권 주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TV 토론을 하려면 우리가 대선 때 그 대권 주자들의 그 의제 설정부터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그렇게 형식을 따지지 말고 진짜 민생을 걱정하신다면 이재명 대표님 격식 없이 그냥 자주 우리 김기현 대표님 좀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